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러 가지 최근에 많이 저희 방송에 등장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군 그러면은 상대방을 압도하는 여러 가지 군사력, 특히 공군에 기반한 여러 가지 능력이 탁월한 군대죠. 그리고 이제 메르카바 전차로 대표되는 이제 기갑 전통적인 이제 강군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력 그리고 결단. 그래서 상대방을 충격과 공포로 밀어넣어서 단기간 내 이제 승부를 보는 이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군 IDF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이제 핵심 모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군의 이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뭐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사실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레바논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이 철수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뭐 헤즈볼라와 관련돼 있는 교전을 중단해라. 라는 것들이 이제 휴전 조건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 아직 전략적 목표를 달성 못했는데 우리 보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맞서고 있죠. 어쨌든 지난 6월 19일 날 이제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일단은 겉으로는 휴전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교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뭐 지난 이제 3월 달부터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군이 진주하고 여러 가지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 그리고 베이루트까지 이제 폭격 대상으로 집어넣으면서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이제 4,200명의 이제 사망자 그리고 100만 명의 이제 난민이 발생. 100만 명이면 레바논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여러 가지로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온 그 주변 지역을 들쑤셔 놓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하는 가장 큰 전략적 목표 중에 하나는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으로 따지면 헤즈볼라의 이제 무장 해제. 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헤즈볼라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면 충분한 완충지대를 설정을 해가지고 헤즈볼라가 공격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서 헤즈볼라 전사들을 찾아가지고 다 죽이든지 무기고를 찾아가서 다 폭파시키든지 아니면 남쪽에 거대한 완충지대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삐삐 폭탄을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무력화됐다라는 평가를 올해 초까지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이 다 이란, 미국 여기에 쏠려 있는 사이에 지난 3월달, 4월달, 5월달, 특히 4월달, 5월달을 거치면서 헤즈볼라가 신무기를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군을 오히려 공격하는 이제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지난 4월 17일서부터 이제 요 지금 자료는 이제 6월 16일까지인데 정확히는 이제 6월 20일까지 한번 나온 자료를 제가 봤어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총 1,163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1,130건으로 나오죠. 자관 1,100건 이상의 막대한 잦은 공격을 개시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중에 여기 629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629건, 정확히 말하면 이제 637건인데 자관 어떻든 전체 공격의 55%가 드론을 통한 공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처럼 이 드론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드론을 통해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스라엘 군을 타격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월 달 이후부터 이스라엘 군의 이제 인명 피해가 이제 과거처럼 무슨 RPG라든지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날아오는 이제 드론에 의해서 당해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이제 드론 같은 경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동원하는 드론은 지금 화면 보시는 이제 FPV 같은 이제 1인칭 이제 시점 있죠. 내가 딱 안경 쓰고 조종해가지고 돌입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가는데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잘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일단은 소규모로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보병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뭐 꼭 많이 대규모 타격을 안 해도 돼요.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두 명을 부상을 입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후송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이 이를테면은 뭐 발목이 절단됐다든지 아니면 팔이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이제 특히 다리가 부상당하면 들것으로 날라야 됩니다. 들것병 적어도 2명, 많으면 4명이 날라붙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시급하게 뒤로 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헬기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헤즈볼라는 어떡하죠? 구조 헬기가, 구급 헬기가 도착을 해가지고
병사를 실을 때쯤 부상병을 헬기에 실어 올 때쯤 돼서 두 번째 드론을 날립니다. 그러면 맞으면 훨씬 큰 인명피해와 더불어서 헬기까지 한꺼번에 이제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모르겠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다.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는지 안 오는지를 그나마 아는 거는 이상한 소리, 소음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웅 하는 소리가 들리면 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타격을 할 때까지는 걸리는 시간은 그 이후부터 3초에서 4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피할 시간이 전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 FPV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장점이 계속 눈으로 보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유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도망가거나 이스라엘 군이 허둥지둥되거나 공포에 질려 있는 보병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효과적으로 선전전에 활용을 또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심리적 선전전 같은 경우는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지금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이제 RPG-7 같은 경우를 이제 뭐 알라봉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새로운 신무기로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저소음, 탐지 곤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FPV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헤즈볼라가 제일 최근에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유선입니다. 여기 보면은 파이버 옵틱이라고 그러죠. 광섬유를 계속적으로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얼레에서 계속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연처럼 실을 풀면서 가서 상대방을 타격을 하는데 그 관련되는 유도와 관련되는 모든 과정은 유선으로 간다라는 거죠. 사실 유선 드론이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적극적으로 이 유선 드론을 사용하면서 이제 큰 성과를 이제 거뒀는데 헤즈볼라가 이 기능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광학 그러니까 광섬유로 유도할 수 있는 그 FPV 드론의 사정거리는 한 20km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아무리 광섬유가 얇다 하더라도 20km면은 몇 미터입니까? 2만 미터예요. 2만 미터의 섬유를 이렇게 말아 놓으면 이제 부피가 꽤 클 수밖에 없죠. 부피가 커지면 날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멀리 날아가면 뒤에 광섬유가 쭉 끌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딘가에 걸리거나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정거리를 계속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선으로 광섬유로 이제 조종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전자전에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방해 전파, GPS 교란 여러 가지로 전파적으로 해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훨씬 더 든든한 광섬유를 통해서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교란이 거의 불가능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유선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무선에 비해서 뭐 신호 교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연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내가 실제로 이 0.1초의 지연도 없이 실시간으로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4년에 이제 큰 타격을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입었죠. 그래서 정말 조직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12일간의 전쟁이 끝나고 잠시 이제 휴전이 시작이 됐죠. 그 당시에 이제 헤즈볼라가 준비했던 것은 광섬유 FPV였어요. 유선 방식의 이제 드론을 대량으로 이제 비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단순하게 주간뿐만 아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열영상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야간에도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죠. 중국제에 그냥 부품 하나 갈아 끼우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헤즈볼라가 이 광섬유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지금 대책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도에서 지금 원래 이스라엘이 이만큼 안전지대를 설정을 해놨는데 이 지역을 넘나드는 수준까지 지금 드론들이 날아들어오면서 오히려 후방을 교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전선에서는 헤즈볼라 전사들과 정말 육박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문제 플러스 중반 후반 그러니까 전선에서 뒤로 떨어진 10km, 15km 떨어진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은 이제 이 드론에 의해서 집중적인 타격을 받는 이런 양쪽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드론을 사용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를 사용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 발달된 전자전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한테는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교란이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피가 컸기 때문에 탐지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했던 만큼 성능을 이제 못했는데 광섬유로 바꾼 이후부터는 자고한 교란, 해킹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영상도 고품질로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작에 따른 지연 이런 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무선보다는 유선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보통 사거리가 20km 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14km에서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제일 적합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 헤즈볼라는 이러한 드론들을 개조를 해가지고 자체 제작을 하면서 최대 60km까지 사거리를 윤정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60km까지 날아가는 드론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60km라고 써 있습니다. 요게 지금 잘라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광섬유입니다. 이것을 60km 분량만큼 쫙 말아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광섬유를 요 화면 요 오른쪽에 보면 끝에 뾰족하게 나온 쪽 있죠. 병뚜껑처럼 생긴 요쪽으로 뽑아내가지고 지금 화면의 아래 하단에 있는 요 유도기에 연결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론을 날려보내면 쭉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이 풀리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풀려가지고 가게 됩니다. 물론 이걸 60km까지 늘리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용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면 못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헤즈볼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광섬유 FPV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사실 옛날 같으면 원래죠. 그러니까 광섬유를 풀어내주는 이게 사실 꽤 비싼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전차 미사일,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을 할 때 이게 이제 광섬유로 이제 유도를 하는데 엉키지 않고 이 광섬유를 풀어내는 이게 상당히 이제 기술을 개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자체 개발을 처음에 못하고 나중에 세르비아인가 어디선가 이제 회사에서 기술을 사온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광섬유 이 FPV 같은 경우에는 대당 비용이 한 300에서 4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요즘 비싼 환율로 계산해도 한 대당 한 45만 원 정도면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싼 것도 장점이지만 더 큰 장점은 뭐냐? 이 유선 FPV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것들이 다 합법적인 민수용품이에요. 그러니까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 케이블을 비롯해 가지고 숱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컨테이너로 가득 광 케이블을 갖고 온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뭐 민간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드론에 들어갈 수 있는 모터, 뭐 그 다음에 배터리 이런 거 다 민수용품. 우리 애들이 놀려고 게임 하려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차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들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조립만 해가지고 거기다가 RPG 탄두만 이제 붙이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FPV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유선 FPV 같은 경우는 약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케이블이 이제 엉키는 이제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 엉킴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는 조종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선 드론에 비해서 이 유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조종 기간이 더 훈련 기간이 더 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한 달 이상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실전에서 여러 차례 작전을 해야만 기계의 특성에 맞춰서 정확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조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탄두 크기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 얼레를 같이 광섬유 얼레를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탄두 무게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뭐 이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처럼 저 멀리 장거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헤즈볼라가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 저 후방에서 방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 같은 경우에는 은폐 그리고 방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 좀 무신경했어요. 그러니까 최전선이 아닌 좀 떨어진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그 은폐와 여러 가지 방호와 관련돼 있는 행동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럭들을 그냥 한 군데 이제 모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장갑차 또는 탱크 이런 데서 해치를 열어놓고 휴식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비일비재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탄두 크기가 굳이 클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RPG-7입니다. 그러니까 RPG-7 그 탄두가
딱 이 광섬유 FPV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뭐 최적의 조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대책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병사들이 은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위장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훈련이나 숙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날라오는 이 드론들을 잡기 위해서 뾰족한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분대 단위의 이 산탄총을 지급을 해가지고 직접 격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에 이제 갔던 북한군이 처음에는 이제 자동 소총과 산탄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격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많은 이제 비디오, 이런 영상 이제 자료들이 돌아다니는데 보고 있으면 야, 세상에 저렇게 간 큰 인간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3인 1조 또는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표적이 되고 달려드는 이러한 드론들을 양쪽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산탄총으로 격파를 시키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기술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조준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훨씬 더 정확하게 조준을 해줄 수 있는 AI 기반 조준경을 지금 보급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잖아요. 작으니까 그리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니까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격할 때처럼 거창한 레이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요격할 수 있어라고 해서 보다 사이즈가 작은 레이저 요격 체계를 지금 보급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군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곳은 그물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관 그물이 가장 확실해요. 특히나 유선 이 FPV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뒤에 이 광섬유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 그물들을 잘 늘어놓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스라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드론을 개별적으로 격추하는 것은 뭐 좀 더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목표는 이 드론이 날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알려주기만 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경보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FPV 드론 그리고 이제 유선 드론이 날아오는데 알아채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초. 알아채리고 공격할 때까지 3초 걸린대요. 3초 안에 내가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20초 정도로 늘리는 게 지금 이스라엘군의 당면 과제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20초 정도면 충분히 분산하고 은폐하고 엄폐하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은폐와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제공을 하면서 잘 숨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 사막에서 잘 숨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특별한 방어책 없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이제 두들기는데 상당히 익숙했었죠. 그리고 기계화 부대 와 관련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좋은 메르카바 전차를 앞세우고 그다음에 중장갑에 이 보병 전투차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가택을 이제 골목길 수색을 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침투해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사살하는 이러한 이제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군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포병 전력이 약합니다. 사실 이제 이 FPV 특히나 유선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빤해요. 그렇잖아요. 길어봐야 20km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포병 전력이 있다라 생각하면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저 후방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K9 정도 되는 최대 사거리 한 50km, 40km 이상이 되는 이제 이 155mm를 대거 동원해가지고 관련되는 지역들을 이제 무차별로 날려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완전히 그냥 포병으로 주변 지역을 다 제압을 해버려서 뒤집어 버리면 제일 확실한 거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군이 보유하고 있는 포병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대규모지도 않고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군이 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민간이 이제 막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에는 이 광섬유 케이블을 발견하면 이것을 거꾸로 추적을 해가지고 조종사가 있는 그 지역을 추정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알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조종사 한 명을 사살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체 인력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평범하게 이것을 날리고 있는 청년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재미삼아 놀고 있는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그동안에 자기가 가장 잘해올 수 있는 전략이 안 먹혀 들어가는 지금 적을 만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이 드론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더 넓은 완충 지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완충 지역을 확보하는 작전 와중에 군 후방, 전선 후방 지역이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자기네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헤즈볼라 전사들이 침투해가지고 이러한 유선 드론 한 너댓 대, 너댓 대 해봐야 별로 무게도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이서 한 10대 메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날려보내면서 조종을 해가지고 민가를 타격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라고 하는 정치적 압박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드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드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대전에서 첫 번째로 활용한 나라가 사실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제 시리아와의 백하계곡 전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상대방이 이스라엘의 공군에 맞춰가지고 레이더 기지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거를 촘촘하게 잘 배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이러한 것을 정찰하기 위해서 정찰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고 드론을 띄웠죠.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매우 초보적인 드론이지만 이러한 드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배치 전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탐지를 하고 침투 경로를 확보해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군들에 대해서도 드론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주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제 드론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국정원이나 정보당국이 꽤 오랫동안 사용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론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원조지라고 말할 법한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 드론이 아니고 무거운 이제 광섬유 통을 달고 질질 끌면서 나타나는 이 드론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지금 피해를 당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군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에 되게 민감해요. 특히 보병이 충분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병이 지속적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대규모 인명피해까지는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계속 피해가 누적되면 견디기가 어렵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우크라이나로부터 여러 가지 대응 전술도 배우고 그다음에 대응 기계도 그리고 기술도 사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전혀 다른 전장에서 이런 것들이 또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헤즈볼라, 새로운 무기로 무장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